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이주 노동 없이 생산은 없다. 전국결집 불안정노동위원회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5번의 연작 강의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전국결집 불안정노동위원회 회원 권수정입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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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선 강의가 3번 있었는데요. 그중에 두 번째 김희정 지회장님께서 열강을 해주신 이주투쟁의 역사와 노동조합 운동의 전망 하고요. 세 번째 강의 당사자 이주 노동자 당사자들의 현장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증언으로 들은 현황과 실태는 전국결집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하는 네 번째 강의도 유튜브로 공개될 예정이고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전국 결집을 검색하시면 되고, 불안정 노동위의 2주 기획 강좌 이외에도 전국 결집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강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에 계신 동지한테 저희 그 두 번째 강좌 했던 김희정 동지의 강좌를 지역의 현장에 계신 동지들이 모여서 같이 그 강좌를 보고 토론을 했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전국결집에 네, 이 다른 강좌들도 많고 이 2주 기획 강좌가 많은 지역과 현장에서 동지들이 함께 보시고 토론하고 그래서 감히 우리의 계급투쟁의 무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마음이 많이 무겁죠, 동지들. 우리가 기획을 참 적절하게 했다 싶기도 합니다만 많이 슬펐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죽으러 한국으로 오는 이주민은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화성에서 리튬 전지를 제작하는 제조업체에서 화재가 나서 23명의 노동자가 죽었고요. 그중에 18명이 이주 노동자입니다. 리튬 전자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성별로는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여성 노동자들의 사업장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연결이 되기도 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잔인한 차별받고 있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연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오늘 동지들과 나누기 위하여 거의 독보적인 한국에서 이주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실 이주를 하는 단체들이 여러 곳이 있긴 한데요. 그중에 이주 여성과 노동에 대해서 강좌를 해주실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동지이기도 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한국 이주여성인권센터의 호영수 동지 모시고 같이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허우영숙입니다. 네, 저는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한국 이주여성 인권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한국 이주여성 인권센터는 이주와 젠더를 다루는 곳입니다. 아마 NGO 영역에서는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주 여성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이슈를 다루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의 정책이 주로 결혼 이주 여성과 많이 이제 정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적 관심도 그쪽에 있어서 결혼 이주 여성을 저희도 많이 하고 그러긴 하는데, 실제로 결혼으로 오신 분들도 여기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긴 하지만 또한 노동자로 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측면의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진행하시는 권수정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되게 이번 참사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바로 이제 애도 성명이 나갔는데, 음, 되게
그 저희 애도 성명이 아마 다른데 성명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 화재 참사에 유달리 희생자가 많은 이주 여성 노동자들에게 주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저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활동을 같이 하는데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저희 성명이 아마 다른 데서 나온 거하고의 차별성이고 이게 저희 단체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주 노동자 사망 숫자가 18명이고 그중에 17명이 중국 동포 노동자로 알려져 있고 그중에 15명이 지금 여성 노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상황 파악을 명확하게 하지는 못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거를 보면 거기에 이제 2층에 이제 희생자가 몰렸던 곳이 약간 검수 작업을 하는 곳이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불법 파견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아마도 그 검수 작업이어서 여성 노동자들이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주제에 또 중간에 제가 이제 나눌 얘기이기도 한데요. 거기 보면 언론에 나온 얘기 중에 그, 17, 18분의 그 비자가 전부 공개가 되었거든요.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 보면 F4가 11명, H2가 4명, F6가 2명, F5가 1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죠? 네. 그게 비자 타입에 따라서 한국은 이제 일할 수 있는 비자 뭐 굉장히 복잡하게 나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이주민들의 삶을 또 규정짓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따 비자 설명할 때 그 얘기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이지만 또,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저희 소개를 좀 하면요. 저희는 이제 출발은 폭력 피해 이주 여성 노동자의 집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도 이제 이주 여성들을 위한 상담이나 이제 쉼터 운영하는 게 가장 크고 그래서 상담이나 쉼터에는 주로 결혼 이주 여성들의 가정폭력 피해가 절반 정도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아마 앞 강좌에서 들으셨겠지만 고용허가제 제도 다 이제는 익숙하실 것 같은데 고용허가제 제도로 들어오는 노동자들 비자가 이나인 비자인데 이나인 비자 여성 노동자들이 최근에도 저희 쉼터에 있는 두 사례가 이제 한 명은 교제 폭력으로, 한 명은 이제 성폭력으로 임신 출산을 경험하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상대방들은 한국 남성들인데 결혼 관계 밖에서 그렇게 폭력적인 상황에서 임신 출산을 하니까 이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출생 등록부터 어렵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여성들이 폭력 피해도 사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가정 폭력보다 훨씬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동자들의 젠더 기반 폭력과 관련한 것도 저희한테 꽤 들어오고 또 실제로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증가하고 있는 거는 이제 유학생들의 성폭력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학생도 이따 비자 할 때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유학생 비자도 취업에 굉장히 제한이 있는 비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들어오는 게 그냥 이제 성폭력인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알바를 하는데 그 알바를 할 수 없는 이제 취업 범위를 벗어나서 유학생으로서 취업할 수 있는 시간을 벗어나서 알바를 하다가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에는 자기 성폭력 경험을 말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취업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주 여성들을 굉장히 가로막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이주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좀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같이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보통 1년에 한 12,000건 정도 상담을 하고요. 다양한 언어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쉼터에 1년에 한 많으면 100명 정도? 어, 보통 이제 이주 여성 당사자 한 명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들이랑 이제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동반해서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제가 좀 상징적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 우리 이제 이주의 얘기를 하면 한국이 되게 원래 이주자들의 목적국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확실히 한국이 뭐 대만, 일본, 뭐 홍콩, 한국 뭐 이런 곳들이 아시아 지역의 이주 목적국인데 지금은 목적국이 명확하지만 사실은 그전에는 이주를 보내는 이주 송출국의 역사가 훨씬 크죠. 그래서 한국은 되게 드물게 과거에 이주 송출국이었다가 현재 이주 목적국이 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지금도 송출국적인 성격을 안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젊은 청년들이 해외에 취업을 나가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 해외에 특히 이제 서구 국가로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독일의 간호요원으로 갔던 한인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독일이 경제가 좋았을 때는 이주 노동자 필요할 때는 받았다가 이제 70년대 후반이 되면 어, 한국의 지금 고용허가제랑 똑같은 것 같아요. 단기 몇 년 단위로만 독일에 있을 수 있고 몇 년 일하고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정책이었는데 그거에 한인 여성 노동자들이 그 정주권을 얻기 위한 투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독일 사회에 기여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일에 살 권리가 있다. 그래서 강제 송환하는, 그러니까 독일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독일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내쫓기 시작하는데 그거에 대한 반대 투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 교회를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정주권을 쟁취하게 되죠. 그래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주정부에서 그래서 첫 번째 주가 그거를 승인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연달아서 해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독일에는 이제 한인 노동자들 3세, 4세가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정주권 투쟁을 하고 그거를 쟁취했던 역사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국에 대비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게 1977년도 자료 화면이라고 나오는데, 어, 2024년에 한국에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들이 우리는 한국 사회에 기여했다. 우리는 4년 10개월, 뭐 길어야 뭐 10년 이렇게 일하고 정주권 안 주고 돌아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정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응원을 보낼 것인가. 우리는 같은 노동자로서 지지한다. 라고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지금 아마 인하인 노동자가 25만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을 텐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늘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에 진짜 센 언니들이 항상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네, 하곤 합니다. 네. 이제 한국 얘기를 좀 할 텐데요. 그 한국에서 나타나는 이주어 젠더는 사실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송출국 정부도 되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은
그 나라 정부가 여성 이주를 별로 환영하지 않거든요. 자국 여성들이 해외에 나가는 거를 환영하지 않아서 그래서 한국에는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변에 있으면 그분들 거의 대부분 남자분들입니다. 여성분들이 굉장히 드물게 있죠.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여성 해외 이주자가 훨씬 더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도입하겠다고 하는 이주 가사 노동자가 필리핀인 이유가 물론 그 이유만은 아니긴 한데 필리핀 여성들이 가사 노동자로 나가는 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 100명 시범 사업으로 일단 들어온다고 하는데 필리핀 여성 노동자들 입장에서 뭐 미국에도 가고 서구권에도 가고 중동 국가에도 가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 가는데 한국이 과연 그 정도 매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송출국 차원에서는 또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꼭 한국 정부의 이주 정책이나 관련한 여성과 관련한 정책만이 아니라 송출국의 정책들도 굉장히 서로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한국 정부는 여성과 관련해서는 여성 이주와 관련해서는 결혼 이주 말고는 관심도 없고 별로 정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것도 다문화 가족의 따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 남성의 부인으로서 어떤 가부장적인 전통적인 가족을 잘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만 그리고 한국 국적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거 엄마로서의 이거에 초점이 있지 여성 개인이 예를 들어서 노동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뭐 이렇게 관련한 사회복지나 이런 것도 혼자 된 결혼 이주 여성한테 뭔가 지원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네, 크게 한국의 이주 정책을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다문화 가족 정책, 그다음 외국인 노동력 정책, 동포 정책 요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 노동력 정책이랑 동포 정책에는 여성이 없고, 예를 들면 고용허가제의 여성 노동자가 임신 출산을 했을 때 모성보, 산전산후 휴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냐면 거의 그런 거를 꿈도 못 꾸죠. 거의 대부분 이제 해고해서 거의 이제 출산을 저희 같은 쉼터에 와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정책에서는 한국 남성의 외국인 부인에 대한 외국인 여성에 대한 지원이 대다수여서 오히려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에 대한 정책이 없는 편이고요. 남성들이 거기 가려고 하지도 않고요. 갈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인이 안 들어간 가족, 예를 들어서 외국인과 외국인이 구성한 가족에 대한 정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화성에 피해자 희생되신 분들 중에 아마도 추측으로 많은 분들이 동포 비자나 H2 비자인 걸로 봐서는 한국에 다양한 연고나 가족들이 있을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중국 동포 분들이 이렇게 가족 구성원 각각이 비자가 다른데 가족 전체가 여기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들 모두가 비자 상태이라는 건 모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기본적인 사회복지, 뭐 사회보장권을 거의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 가족이 말로는 다문화인데 내용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필리핀 노동자와 캄보디아 노동자가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면 더 다문화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문화 가족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인이 끼어야지만 다문화 가족이어서 굉장히 명칭도 혼란스럽고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어, 저희 쉼터에 와 있는
이제 교제폭력으로 임신 출산한 경우에 고용허가제 여성이 혼인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혼인관계 밖에서 태어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이제 뭐 교제폭력에 대한 지원은 다른 문제로 치더라도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출생 등록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혼인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외국 아동의 출생 등록은 보통 자국 대사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대사관에서도 아이 한국이 국적 부여 방식이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한국인이면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제 그 유전자 관계 확인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혼자서 자기의 이제 관계 밖에서 태어난 아이를 자국 대사관에 가서 출생 등록하기도 되게 어려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 쉼터에서 보통 지원을 굉장히 잘 해서 해도 아이가 출생 등록을 하고 뭔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국 국적자였다라고 하면 아이 국적을 받는 데까지 통상 2년 가까이 걸립니다. 굉장히 그게 조력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정도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나인 노동자로 왔을 때는 사실은 취업 목적으로 본국의 가족들이 송금도 기다리고 있을 테고, 그런데 한국에서 그런 방식으로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일도 못 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생활에 대한 압박, 그리고 혼자 아이를 그렇게 출생 등록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한국의 시스템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취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쉽게 고용허가제에서 탈락해서 다른 비자로 기타 비자나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가졌던 한국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들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좀 답답한 얘기들을 좀 나눠봤고요. 네. 이제 여성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 통계로 조금 보겠습니다. 성별 현황을 보면 전체 외국인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250만 정도인데 그 중에서 여성이 113만 정도 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고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문화 가족이나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 이주 여성을 주로 상상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시면 총계의 결혼으로 들어온 인구는 비자 상태인 분이 지금 16만 9천 명, 약 17만 명이고요. 혼인 기한은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이미 국적을 취득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16만. 그래서 합치면 한 32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체류 외국인의 혼인 기한은 포함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성만 보면 여성 110만 중에 결혼 한 17만이니까 사실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가족 중심으로 얘기하는 건 이주 여성의 한 10% 내외만 얘기하는 거랑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정책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다른 이주 여성들에 대한 자료도 많지 않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 얼마 전에도 그 성명을 냈는데 이제 그 국회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어, 의원들 중심으로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 중심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혼인기하라고 되어 있는데 혼인기하는 일반 기하보다 한국인과 결혼했으니까 기하 과정이 조금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는 게 진짜로 간단하다는 뜻은 아니고 일반 기하가 5년을 필요로 하면 혼인 기하는 2년 정도만 필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하기 전까지 2년을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했으면 신청이 기본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거를 4년으로 늘리겠다라는 내용이고 근데 그 개정안 발의 사유가 뭐냐면 농촌에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귀화를 하면 뭐 이렇게 사라지고 뭐 그런 식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의 진정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발의를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취합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혼인 간이기하가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가 협조적이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남성들의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에서 더 통제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전체 통계는 그래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제가 혼용대에서 쓰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약간 어, 자기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용어 조금 힘들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로자하고 노동자는 분명 다르잖아요. 아마 여기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근로자라고 쓰시는 분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예, 그런 것처럼 네, 이주 쪽에도 약간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게 선주민이라는 표현일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그 전에는 한국인과 외국인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혼인기여자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혼인기여자는 뭐 보통 이자스민 의원 같은 분들이죠. 그분들 이미 한국 국적자인데 그분들을 외국인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미 국적은 취득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국적 중심으로 명확하게 얘기할 때는 한국인, 외국인이라고 얘기하고 이주 배경과 그렇지 않음을 설명할 때는 한국에 먼저 살았다라는 의미로 일종의 토종 한국인을 선주민으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주 단체들에서 많이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주 배경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이게 다문화라고 하면 사실은 모든 거를 포괄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다문화는 한국인이 껴야지만 법적으로 다문화이기 때문에 다문화하면 보통 한국인 남성과 아시아 지역 외국인 여성의 결혼, 그 속에서의 자녀, 이거를 주로 합수하게 상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난민 아동들, 그리고 이주 노동자의 아이들 이렇게 섞여 있다. 그러면 보통 이주 배경 청소년 이런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주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뭐 부모든 아니든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게 되는 거고요. 결혼 과 관련해서도 결혼 이민자, 결혼 이주 여성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노동자, 근로자 따로 쓰듯이 저희는 결혼 이민자라는 표현보다 결혼 이주 여성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이제 법적인 용어는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 여성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저희가 왜 이주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이따가 설명할 시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어, 한국에 결혼으로 들어오면 이민이라는 표현은 정주의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혼하면 정주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혼인이 시작됐을 때부터 그러니까 결혼해서 그게 결혼 이민자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혼인이 종료되면 돌아갈 수도 있는 한국에 체류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생기고 실제로 그 제도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주의 의미라기보다는 이주의 의미를 여전히 강력하게 갖고 있다. 그래서 결혼 이주민, 결혼 이주 여성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체류자라는 표현은 다 아실 것 같고 약간 뭐 서류 중심적으로 쓸 때는 뭐 서류 미비 또는 그
원래 부여받은 체류 기한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추가 체류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불법 체류자라고 안 쓴다는 거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동포와 관련해서도 여기에서는 다루진 않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조선족 표현도 나오고 중국 동포 표현도 나오고 어, 하나 더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는 한국계 중국인.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들 국적이 중국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코리안 아메리칸 이렇게 표현하듯이 한국계 중국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일상에서는 많이 안 쓰는 것 같고요. 예, 조선족이라는 표현이 원래 그 표현 자체는 중국 정부에서 조선족 자치주를 지정하면서 생긴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한 언어라기보다는 그래서 또 이제 중국 동포에 대한 비하나 이런 것들이 미디어나 뭐 영화 이런 뭐 청년 경찰 뭐 범죄 도시 뭐 이런 거 황해 이런 걸로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그거를 되게 마케팅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중 관계 나빠지고 막 그러면서 의도한 것도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면서 중국 동포에 대한 비하가 조선족이라는 언어에서 많이 비롯돼서 되도록이면 조선족 표현보다는 그냥 중국 동포 이런 표현들을 더 많이 쓰고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비자 체계 복잡합니다. 네. 그중에서 저희도 비자 체계를 다 알지는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비자하고 여성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만 짧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용허가제 앞서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고용허가제가 비자 이름은 비전문 취업이고 기호로는 이나인인데 이게 남성 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90% 이상, 많을 때는 92%, 여성 노동자들은 10% 미만, 뭐 7, 8% 정도이고 숫자로는 많을 때 3만 명 정도 됩니다. 고용허가제 특징 모두가 갖고 있는데 특이한 거는 고용허가제의 여성 노동자들이 농업 분야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나인 중에 농업 분야의 여성들이 제조업 분야에도 좀 있는데 제조업에 워낙 남성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수치로는 비율로는 거의 티가 안 나고요. 근데 수치로는 제조업도 한 10,0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농축산업은 워낙에 그쪽에 노동자 배정이 적어가지고 농업의 30% 정도 보통 여성들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파주에서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사건 아마 기억들 하실 텐데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그런 거죠. 농업 분야에만 유달리 여성 노동자들이 배치가 많이 되어 있고 그 이유는 산업구조상 특히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 재배에 여성들이 적당하다.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노동이다라고 사업주들이 판단하는 거겠죠. 고용허가제 자체가 노동자들이 선택하는 사업장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락된 제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의 고용주들이 남성 노동자를 주로 선택을 하는데 농업 분야에선 여성 노동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들이 많은 거는 캄보디아랑 한국이랑 농업 특화로 MOU가 맺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밀양의 깻잎이라든지 이런데 뭐 깻잎 투쟁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보면 거의 대부분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들이 시설 재배 노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저희가 그 파주의 비닐하우스 그 사망한 데 갔을 때도 느꼈던 건데, 가장 열악한 게 저희가 보기엔 화장실과 샤워 시설 같은 거였습니다. 그, 그 사고가 난 이후에도 화장실이 없는 경우들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이 화장실 가는 거를 참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 관련 질병에 취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가건물들이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성폭력 위험에 대한 노출, 뭐 이런 것들이 늘상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H2 비자가 이번에 화성 그 참사에 4명이 그 H2 비자, 방문 취업 비자로 희생이 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고용허가제 중에서도 어, 한국계 동포들, 고려인 동포랑 그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 동포들이랑 중국 동포들한테 특화된 비자입니다. 어, 고용허가제인데 특례인 거는 동포여서 취업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는 앞 강좌에서 들으셨겠지만 뭐 제조업 어디 어디 딱 정해져서 쿼터별로 딱딱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방문 취업은 훨씬 자유롭고 일할 수 있는데도 굉장히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당, 돌봄, 간병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식당에서 중국 동포 같은 말투를 쓰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비자이거나 아니면 결혼 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성 비율이 한 40%, 많을 때는 46, 7, 8%까지 해서 중장년 여성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희생되신 분 중에도 아마 중장년 여성들이 그렇게 이렇게 파견돼서 그런 이제 크게 어떤 노동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되는 그런 업종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성 특화적인 비자 중에 하나가 이식스 비자입니다. 이식스 비자는 원래는 이제 예술흥행 비자여서 그냥 간단하게 상상하시면 TV 같은 데 출연하는 연예인들, 외국계 연예인들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는데 이 비자의 목적이 그야말로 뭔가 공연해서 예술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 운동선수들도 이 비자 카테고리에 있고요. 근데 이 비자도 카테고리가 세개가 있는데 E6-1, 2, 3 있는데 그 중에 2가 이제 공연과 관련된 비자입니다. 네, 서울 같은 데서는 롯데월드 같은 데 가면 외국인 공연하는 그분들 비자인데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많지 않고, 실제로는 이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이제 가수 비자로 들어와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보통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서 주한미군을 상대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매매 성착취랑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 비자로는 필리핀 여성들이 굉장히 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 E6 비자로 여성이 한 2,600명 정도 들어오는데 필리핀 여성이 한 1,500명 가까이 그렇게 필리핀 여성들로 상당히 특화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인신매매, 성착취 이런 걸로 뭔가 들어왔다 하면 저희는 필리핀 아니면 태국일 걸 이렇게 주로 상상을 합니다. 이제 그 사적 면제, 태국 여성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사적 면제도 보면 사적 면제는 그야말로 비자가 면제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90일 한도로 해서 비자가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건데요. 어, 사적 면제의 여성이 11만 7천 명인데 태국 여성이 10만 800명이니까 태국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하고 태국이 비자 협정에서 아시아 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태국 한국인이 태국과도 90일 동안 무비자로 있을 수 있고, 태국 사람들도 한국에 90일 동안 무비자로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용해서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짧게 취업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 취업은 다 불법입니다. 취업을 원래
단기 90일 미만 비자는 취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와서 취업하냐? 여성들은 대부분 마사지 업소입니다. 그래서 태국 여성들이 뭐 87일 계약 이런 방식으로 들어와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고 돌아가는 방식이니까 마사지 업소가 사실 성매매, 성착취랑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신매매, 성착취 현장에서 뭔가 있었다라고 하면 태국 여성이거나 필리핀 여성이겠구나. 그리고 비자는 E6이거나 사측 면제이겠구나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그래서 태국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한국 정부는 취업을 막았는데 이 사람들은 와서 취업을 하니까 한국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태국 단기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돌려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태국에서 지금 이제 한국에 비자 이렇게 안 받아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반한 시위도 하고 그런다고 예, 언론에서 언뜻 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결혼 비자는 어, 준국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취업 제한도 없고 뭐 사회보장권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일한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취업 제한이 있었는데 굉장히 초반에 2002년 정도에 폐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무데나 다 취업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회복지 수급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집단이어가지고 쉼터나 이런 데 있으면 저희가 되게 깝깝한 게 예를 들어 아까 뭐 저희 쉼터에 있는 이나인 여성 노동자 예를 들었는데 이나인 여성 노동자도 있고 결혼 비자로 들어온 F6 여성도 있는데 똑같이 출산해서 뭐 가정폭력이나 뭐 여러 가지 폭력으로 들어왔어요. 젠더 기반 폭력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F6 여성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나인 여성은 국가 지원을 못 받아요. 심지어 똑같은 나라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캄보디아 출신인데 한 분은 고용허가제로 와서 농업 분야에서 일하다가 한국 남성의 성폭력으로 인해서 임신 출산을 하게 돼서 저희 쉼터로 들어왔고 한 분은 한국 남성이랑 결혼 관계로 들어와서 한국 남성이 가정폭력으로 임신 출산하고 나서 아이랑 들어왔다. 똑같은 상황인데 고용허가제 캄보디아 여성은 국가 지원이 없습니다. 그게 사회복지에 있어서 한국인과 결혼 관계이거나 한국 국적자의 어머니일 때만 사회복지 수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화성 화재 참사 중에 가장 많은 비자가 11명이 재외동포 F4 비자입니다. 중국 동포들 지금 체류 외국인 숫자가 아까 우리가 보면 250만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거의 100만 명 가까이가 중국 동포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동포 분들이 굉장히 많고 여성들도 당연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동포 비자는 나이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 자격을 취득해야지만 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희생되신 분들이 그런 동포 비자는 한국의 뭐 이렇게 H2 비자는 어 이나인 비자랑 기본적으로 같아서 취업 기간이 있고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동포 비자는 그러지 않아도 되어서 동포 비자가 체류 안정권이 훨씬 더 있기 때문에 H2 비자에서 동포 비자로 많이 넘어가시려고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넘어가신 분들이 이번에 희생이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학 비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학생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 소멸, 인구 위기가 나오면서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유학생 유치.
그 뭐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당장의 노동력도 필요를 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하겠다, 뭐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비율이 50% 정도 되고 있고, 이 유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 뭐, 그 규정에 따라서 다른데, 최소 몇 시간, 주 몇 시간 이상 이렇게 알바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다 신고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넘어서서 해서 문제가 됐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떤 폭력을 경험하거나 할 때 되게 어렵죠. 네. 그런 얘기들을, 비자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네. 외국인 등록증을 보여드린 이유는 뒷면 보여드리려고요. 여기 보통 외국인 등록증은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만들어야 되는 국내 신분증인데, 이게 외국인 등록증 신청하면, 어, 오늘 아침에 가서 신청하면 오후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신청하면은 전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요즘은 막, 한 달 이상, 5주 가까이, 5주 넘게도 걸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요 기간 동안에 휴대폰 개통이나, 그러니까, 한국은 국제신분증으로서의 여권을 거의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외국인 등록증 신청하고 그거 나올 때까지 그 공백 기간에 뭔가 신분을 증명해야 되는 것들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만료일자가 지난 게 소위 불법 체류, 미등록 체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미등록 체류가 되는 게 그렇게 되게 굉장히 불법적이고 뭔가 큰 범죄가 아니라는 얘기를 그냥 정말 초과 체류입니다. 근데 범칙금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뭔가 구제를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다. 그러면 뭐 그 폭력 피해에 대해서 뭔가 소송을 한다. 그러면 지원 비자라고 하는 기타 비자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넘어가려고 하면 범칙금 내고 해라. 그러니까 미등록 체류 기간에 대한 그거를 내라 이런 거죠. 근데 이거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7년 되면 이제 3천만 원이니까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많이 걸립니다. 뭔가 이렇게 체류 뭐를 하려고 하더라도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만 왜 결혼 이주 여성 이 문제가 있고 한국 남성들하고 아시아 여성 결혼만 있는 건 아니고 비슷한 현상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서부에서도 물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고 그게 왜 그러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어, 세계화 확산에 따른 어떤 결혼 시장에서의 취약성 그리고 이제 자본의 세계화 에 따라서 경제적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성출국의 여성들이 뭔가 자력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뭔가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주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결혼 이주도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노동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한국에 노동자로 왔다가 결혼을 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도 다문화 가족의 그 가구 수입이나 이런 거를 봐도 되게 낮기 때문에 취업을 안 할 수 없는 형편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면서 한국에서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기도 하고 그런 역할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통계는 보시면 알 것 같고요. 네, 저는 국제결혼 현상이 한국에서 왜 이렇게 화두가 됐을까? 통계를 보면서 굉장히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혼인추이 보시면 한국 여성들이 외국 남성이랑 결혼하는 거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변화 없이 한 뭐 4천 건에서 10,000건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한국 남성들이 외국 여성이랑 결혼하는 거는요, 2003년부터 갑자기 뛰기 시작하더니 2005년에 3만 건, 네, 2012년까지 2만 건 이상.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이 외국 남성이랑 결혼하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기보다는 뭔가 인위적인 작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죠. 실제로 인위적인 작동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면, 네. 90년대에는 한정수교 이후에 중국 동포 여성들이 주로 농촌 총각하고 해서 많이 들어왔었고요. 2000년대 이후에는 결혼 중개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가 최소한 방조? 네. 왜냐면 한국 남성들의 결혼 지원 사실 지자체에서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 이런 게 지자체 조례로도 많이 있고 그런 거는 사실 국가적 지원이고 정책적 지원이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 가족이나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한국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음을 정의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중개업 결혼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요. 보통 이제 실태조사나 이런 데서 보면 한 20%가 중개업을 통해서 결혼했다라고 나오는데 특수국가는 50% 이상이라고 응답하거든요. 예, 주로 베트남,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중개업 결혼이 가장 문제는 서로를 알 수 없는 짧은 시간에 보통 5.7일이니까 가서 맞선 보고 상대방 고르고 오케이 하면 뭐 한 3일째쯤 결혼하고 4일째 신혼여행 갔다가 5일째 돌아오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뭔가를 일륜지 대사를 논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거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연령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결혼을 선택했다고 하기는 선택이라는 것도 상황에 내몰리서이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선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 되게 또 다른 편견을 야기하게 될까 봐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나이 차이도 많고 그리고 보통 중개업 결혼이 그 읍면 지역,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네. 저희 사례에서도 보면, 한국 남성이 뭐, 예를 들어서, 3혼까지는, 네, 그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큰 사건이라고 보이지 않는 4혼 정도? 근데 이제 외국인 여성하고,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는 거. 네, 세번 이혼하고, 네,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이거를 반복 3혼, 4혼 정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상대방 여성들이 다 이주 여성이에요. 국가만 바뀌어요. 그런 것들이 중개업 결혼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들어온 여성들이 한국에서 또 살아남고 우리의 또 시민으로 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운동들이 되게 있어 왔고 이게 이제 보시는 예전에 이제 자료 화면으로 이제는 남아 있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런 뭐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런 현수막들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이런 광고 반대 운동을 시작을 했었고 이게 그 운동을 계기로 2009년 이후에 많이 없어지고 지금은 이렇게 노골적인 광고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보이죠. 특히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규제 없이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여가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느껴서
여기 보시면 그 여가부에서 이제 처벌합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내용 보시면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를 활용한 나열식 표시 광고를 하지 못한다. 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전에는 얼굴도 전시하고 막 이랬다는 얘기죠. 키 뭐 몇 센치, 몸무게 몇 킬로 막 이랬다는 얘기이죠. 이런 게 규제된 게 2021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이렇게 저희도 쭉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해왔고요. 네. 이게 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주민들은 체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체류 때문에 사건, 사고도 되게 많이 나고요.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그 간이기아에 관련된 지금 개정안 발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결혼해서 들어오면 결혼 비자 받고 들어오면 외국인 등록하고 그 다음에 계속 결혼 비자로서 비자 연장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럼 비자 연장을 언제까지 하냐? 기화를 하거나,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아내가 귀화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일부 남성분들을 실제로 있거든요. 왜냐면 귀화하면 체류나 이런 데서 자유로워지니까 그건 통제의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그 귀화하거나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최소 신청할 때까지 체류 기간 2년 그리고 재산 기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자료를 거쳐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면 바로 되는 건 아니고 귀화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귀화 심사가 또 길거든요. 신청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어서 네, 그래서 이제 많이 걸리면 2년, 심사 기간이 2년 걸린다는 거죠. 짧게 걸리면 뭐 몇 개월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 안에 특히 이제 기화 심사를 신청해 놨는데 가정폭력이 발생했다. 그러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기화가 불안정해지게 되고 그 이제 관계가 불안정해지니까 한국인 배우자들도 이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거든요. 사이가 나빠질수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렵다. 그래서 지금, 밑에 제가 써놨는데요.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지금 2년을 4년으로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유가 농촌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국제 취득 하고 혼인 기간 유지 후 하고 이혼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어, 결혼과 체류 문제를 분리하면 어떨까? 그러면 정말 살 사람들만 남겠죠. 인위적으로 결혼을 하고 그거를 체류나 기화 정책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여성들을 올가매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거를 유지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주 여성들에 대한 이런 식의 국회의원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법을 발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한편으로 농촌 지역에 대한 차별과 편견도 들어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결혼 이주 여성들이 미디어 효과로 다 시골에 사시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수도권의 50% 이상이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소도시, 대도시 포함해서 도시의 중하층에서 국제 결혼을 더 많이 했지 농촌 인구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국적도 얼마나 출신국들도 얼마나 다양하고
그리고 현재의 국적법은 남녀 구분을 가려서 뭐 여성한테는 뭐 혼인 간이기한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냥 이제 성별 구분 없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성만 특정해서 발의한 것도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간이기한을 그렇게 한국이 심사를 해서 정부가 잘 내주고 있냐?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보시면 신청자가 보통 한 해에 10,000명인데 떨어지는 것도 거의 3,000명 수준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귀하 신청했다고 해서 심사 꼭 2년을 기다려서 심사 받았는데 불허예요. 그럼 처음부터 두 번 다시 시작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만큼 기하가 그렇게 쉽게 설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면접 불합격은 뭐예요? 면접 불합격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네. 뭘 근거로 짜는가요? 그래서 이게 워낙 그 민원도 많고 해서 예시 문제들이 나옵니다. 뭐 애국가를 불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들이. 네. 그래서 이게 면접이, 예, 그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여기에서 보통 탈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객관화시키라고 하는 요구들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제 2019년에 신청한 사람이 2019년에 바로 탈락하는 건 아니죠. 뭐 심사 과정을 거쳐서 2020년에, 2021년에 탈락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직접은 아니지만 대략 봐도 30% 이상은 불허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코 쉽게 되지 않고 또 이것도 굉장히 배우자 조력을 했을 때 가능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는 괜찮은데 유지하지 않고 이혼할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혼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결혼으로 입국했으니까 결혼 관계가 끝났으면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민법에 따라서 외국인 이혼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요. 민법에 따라서 협의 이혼, 재판 이혼 똑같은데 어, 반드시 재판 이혼으로 배우자가 잘못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협의 이혼할 경우에는 한국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은 자녀가 있을 때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없다라고 하면 배우자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한국인 남편의 잘못으로 내가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재판을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입증이 많이 되는 게 보통 가정폭력입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결혼 이민자라고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미등록 체류도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배우자 유책도 과거에는 어 100%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2018년인가 한 베트남 여성이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잘못도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여성 잘못도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근데 배우자 잘못이 더 컸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고 출입국에 가서 체류 연장 신청을 하니까 거절이 된 거죠. 그래서 출입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제 체류 연장 거부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판결이 나온 게 어, 배우자 유책이 100%가 아니고 배우자 유책이 더 크면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이혼 판결에서 서로의 책임, 이혼하는데 책임이 둘 다 절반씩 나온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 유책 사유는
배우자의 성학대였거든요. 성적 폭력이었는데 그거를 갖고 갔는데 체류 현장 당연히 거부가 되었고 그래서 출입국을 상대로 체류 현장 거부한 거에 대해서 소송을 냈는데요. 그거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학대가 인정은 되지만 그 여성도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유책을 50%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배우자 유책이 더 크지 않기 때문에 체류 연장은 불가능하다라고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우자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 연장이 안 되고 있는 사례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결혼 비자에 결혼 비자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결혼 비자도 굉장히 세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F6-1이면 소위 법률혼 상태에서 소위 정상가족, 부부가 같이 살고 뭐 이런 경우에 F6-1이고요. 아마 F6-1이 가장 이제 한국 정부가 바라는 모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3으로 넘어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F6-2에 보면 이 굵은 글씨 표시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법무부에서 나온 매뉴얼에 되어 있는 표시인데요.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뭐 결혼 생활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협의 이혼하고 자녀가 있어서 그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경우에 보통 해당이 됩니다. 3는 뭐냐면 붉은 글씨가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배우자 유체인 경우인 거죠. 그거를 입증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 카테고리 나눠진 거에 따라서 귀화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자가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현장에 지원 활동가들이 되게 힘들죠. 그래서 아마 남성 이주 노동자를 주로 지원하셨던 분들은 결혼 비자의 이 세세한 것들을 잘 모르고 저희도 고용허가제 아주 세세한 것들을 잘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이주 분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모든 거를 재판으로 입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인 간의 이혼보다 어, 국제결혼 이혼에서 그 재판 이혼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이거는 이주 여성들한테 굉장히 위험 부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가구하는 어떤 사법 접근에 대해서 한국인들도 당연히 사법 접근 막 뭔가 재판해야 되고 하면 어렵잖아요. 용어들도 어렵고. 근데 외국인 여성이 사법 접근을 한다는 게 쉽지 않고, 그다음에 언어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요즘 이제 법원에 통역이 배치되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늘상 그리고 이렇게 재판 과정만 통역이 되지 내 옆에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통역이 되는 건 아니어서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되잖아요. 재판을 하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뭐 법조 관련한 행정사, 뭐 법무사 이런 데가 일 여지가 되게 많아지고요. 물론 이제 기존의 상담소나 이주여성 상담소나 이런 데로 잘 찾아오시면 무료로 다 지원이 가능한데 그걸 모르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보 접근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주 여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혼이나 양육권 다툼에 있어서 이주 여성들의 상황이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정말로 잘 고려되고 있는가라고 하면
사실 법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측면이 있어서 기득권에 이제 해왔던 대로 관행대로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기득권 유지에 더 가까운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재판부가 굉장히 이주 여성들한테 불리하게 한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인과 외국인이 할 때 특히 이주 여성 입장에서는 내가 한국인을 상대로 뭔가 법적 절차를 밟는데 이 모든 과정이 나한테 유리할 것이다라고 상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당연히 아마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남편이 훨씬 유리할 거고 남편 얘기를 더 많이 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상태가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등록 체류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비자가 아까 F6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F6 비자에 보면 작년에 1136명, 2022년에 2023년에 좀 줄어서 756명입니다. 보통 1년에 그 연간 통계를 보면 1000명 정도? 그러니까 이게 왜 결혼 비자로 왔는데 왜 미등록 체류가 되는 거야? 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안에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앞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혼을 해서 재판 이혼으로 배우자 유책을 입증을 못했다. 근데 자녀가 없다.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본국을 체류 기한을 더 이상 안 준다는 거죠. 근데 내가 본국에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한국에 남는 거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체류를 더 이상 안 주는 거죠. 제가 경험했던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2015년 정도에 제주에서 일어났던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사건인데요. 그 베트남 여성이 그 살해당한 사건이었는데, 어,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많이 그 이주 여성들이 사망 사건 같은 경우 보통 가정폭력으로 남편한테 살해당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은 남편한테 살해당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어, 여성이 사망했기 때문에 어떠한 경로로 이혼하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개업체를 통해서 제주도의 남성이랑 결혼을 했고 그래서 제주도에 입국해서 제주도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기록에 의하면 결혼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혼을 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6개월 정도니까 자녀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 없이 이혼할 경우에는 재판 이혼을 통해서 배우자 유책을 입증할 때만 합법 체류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조력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사유로 이혼했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이 여성이 미등록 체류가 된 거예요. 미등록 체류가 된 상태에서 이 여성이 이제 제주도 밖을 나오려고 하면 신분증명이 필요하잖아요.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그래서 제주도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 안에서 미등록 체류인 이 여성이 할 수 있었던 게 아마 그 유흥업소 경계 정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런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아는 베트남 여성이 소개로 내가 누구랑 술 먹고 있는데 잠깐 나올래? 이렇게 해서 나갔다고 해요. 그 여성 같은 자리에 있었던 여성 인터뷰는 나중에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른 남성을 소개시켜주고 그 여성은 다른 데로 이제 일찍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갔다고 하고 그 처음 만나는 남성하고 이 여성만 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모텔에서 남성이 신고를 해요. 자기가 이제 여성이랑 모텔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살해를 했다고 그렇게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도
그 여성 같은 경우에도 체류가 합법적이지 않았던 이유 중에, 그리고 왜 그러면 본국으로 체류 기간이 끝났으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안 돌아갔을까? 그때 이제 제주 지역에 있는 이주단체들하고 같이 장례를 치르면서 그 유해를 이제 해서 갖고 가실 가족을, 본국에 있는 유족을 초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오셨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베트남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이 본국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본국에 돌아가도 자기 개인의 전망도 없고, 가족들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이 여성이 한국에 남아서 돈을 벌어서 이제 친정에 계속 보내야 했던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수치 안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이 1,000명이 되는, 매해 1,000명 가까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이잖아요. 이런 사연들이 이 수치 속에 사실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 비자라고 해서 그렇게 안정적인 비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 미등록 체류하면 보통 노동자들이 뭐 미등록 체류하지 않냐 막 이렇게 많이 상상하시는데, 어, 결혼 비자도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지원 기관 혹시나 일선에서 활동하시다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이주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다누리 콜센터 1577-1366입니다. 1577-1366이 특수번호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요거는 가장 큰 특징이 24시간 운영되고 13개 언어로 운영돼서 한국에서 있는 그냥 상시 제공하는 언어 상담 중에 가장 많은 언어 제공이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꼭 여성만 해야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거든요. 여기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삼자통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주하고 노동자하고 상담기관 이렇게 세 곳에서 막 삼자통화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상담도 가장 많습니다. 이주 여성들도 이 번호 가장 많이 알아요. 근데 결혼 이주 여성들은 현지에서 사정교육 하는 나라들이 몇 개 있어서 이 번호 많이 알고 오는데,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고용허가제 분들은 이게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쉼터 같은 경우에도 전부 비공개여가지고 쉼터가 필요한 여성들을 만약에 주변에서 본다. 이주 여성 중에. 그러면 쉼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쉼터를 개별적으로 찾기보다는, 네, 요 다누리 콜센터에 전화해서 쉼터 연계를 요청을 하면,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주여성 상담소가 전국에 9개가 생겼고요. 서울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서울시 재원으로 하는 서울이주여성 상담센터가 서울시 조례로 있어서 전국에 딱 10개 있습니다. 광역지자체별로 다 생겼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여가부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021년을 끝으로 지금 더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작도 2019년에야 시작을 해서 아직 그렇게 역사가 되진 않고요. 그래서 젠더 기반 폭력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주 여성이니까 뭐 이나인, 인신매매, 성착취, 뭐, 그다음에 출국 지원 이런 거 다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쉼터는 이제 법은 그 근거법은 가폭법하고 그래가지고 보통 가정폭력, 그다음에 성폭력도 근거법이어서 폭력 피해여야
하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얘도 들은 게 뭐 교제폭력이나 이런 거 그렇게 들어오신 경우들 있는 거고요. 전국에 28개 있어서 쉼터가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쉼터는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한국에는 성매매 방지법에 따른 성매매 피해 외국인 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평택에 한 군데가 있고요. 전국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까 비자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어, 그 필리핀 여성 E6 비자나 태국 여성 뭐 이렇게 사적 면제 이런 경우에 주로 뭐 미등록 이런 경우에 주로 여기에서 많이 상담을 하고요. 어, 요 쉼터에 많이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이주여성 상담소나 기존의 가폭법 쉼터에 입소가 불가능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 다 입소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폭력 그게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하면 다 입소는 가능합니다. 보통 쉼터는 한 번 입소하는데 있을 수 있는 기간은 보통 6개월이고요. 필요하면 연장해서 최대 2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어서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이제 알려진 거, 특히 결혼 이주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지역별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가족센터로 통합한 곳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군구마다 있고요. 네. 다문화 가족 지원과 관련된 거, 뭐 한국어 교실부터 시작해서 역량 강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이주민들이 많은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도 결혼 이주 여성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외국인들이 활용하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슬슬 마무리하면서 질의응답 받으려고 준비 중인데요. 저희가 발간한 책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요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는 어, 이주여성 쉼터와 관련된 책입니다. 저희가 2018년에 만든 책이고요. 부제를 보시면 폭력 피해 여성들의 생존 분투기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쉼터에 입소해 있는 이주 여성들을 인터뷰를 해서 왜 쉼터에 입소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쉼터 이후에 어떤 삶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제도가 설계되어 있길래 이 여성들이 쉼터에 올 수밖에 없는가, 그런 것들을 전문가 해설을 덧붙여서 만든 책입니다. 이주여성 쪽에 특히 이제 쉼터 관련은 비공개 시설이어서 나와 있는 자료가 별로 없어서 이 책이 나온 지 꽤 돼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자료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여전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폭력 피해와 쉼터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넷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또 하나 저희가 낸 책인데요. 이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혼하면 돌아가야 되고 또는 이혼 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한국에 왔다가 여러 가지 한국에서 관계망을 형성했는데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본인의 선택인 경우는 거의 없고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여성들인데요.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저희가 2019년에 필리핀, 태국, 몽골 세 나라를 가서 한국에 왔다가 돌아간 여성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거를 기획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요, 현장에서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 한국에서 미등록 체류로 남아야 되는데, 미등록 체류로 선택하지 않거나, 또는 미등록 체류로 있다가 돌아가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간 여성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돌아갔을 때 그 사회에서는 그러면 자기 고국이긴 한데 돌아가서 잘 사회 통합이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이 들었어서 그 송출국에 있는 여성인권 단체들도 찾아보고 그래서 저희가 피해자가 귀국을 할 때 그 피해자를 송출국에서 그 나라에서 받아서 조금 지원을 하고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관련해서 송출국을 돌아다녔던 기록에 관련된 겁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여기에 그 원고에 들어가진 않았던 경험인데요. 제가 이제 송출국 다니면서 저도 같이 다녔는데, 저는 네팔에 갔을 때, 조금 이렇게, 어, 다른 데서는 조금 안 봤던 사례를 봤는데요. 거기에 네팔에 있는 한 여성 단체인데, 과거에, 네팔의 여성들이 해외 이주 노동을 갔다 왔던 여성 이주 노동자들이 설립한 단체예요. 근데 그 단체에서 뭘 하냐면요. 물론 이제 자기 그 해외 노동을 하면서 일했던 것들도 있고 하니까 스스로의 회비도 내지만 외부 펀드도 적극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거는 해외에 이주 노동을 갔다가 어떤 폭력 경험을 하고 어 별로 성공적이지 않게 귀국하시는 네팔로 돌아오는 여성들을 공항에서부터 이제 서포트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문했던 날도 그날 그 네팔의 카트만두에 있는 공항이 국제공항인데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편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이분들이 공항에 아웃리치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아웃리치 나가가지고 피해 여성인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해외 노동 경험이 있어서 표적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입주 가사 노동자로 일하셨던 분들이 그 사업주한테 이제 집안에서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그래서 쫓겨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갔을 때도 그 건물이 쉼터를 같이 겸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이제 성폭력 피해를 입고 굉장히 이제 폭력도 많이 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팔이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가부장성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을 공항에서 아웃리치를 통해서 발견하면 그 여성들을 거기 쉼터에서 치료받고 여러 가지 심리 정서, 의료적인 치료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이제 다시 지역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송출국에서 만들어지면 그리고 물론 이제 송출국에서 뭔가 이제 안전하게 이주를 하지 않더라도 또는 이주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사례들도 있어서 그런 사례들을 조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필리핀에서 봤던 사례 중에 하나는 비슷한 건데 이제 여기는 이제 네팔 사례는 노동자들 이렇게 해외에 이주 노동을 갔던 여성 이주 노동자들이 타겟이었다고 하면 필리핀에서 사례는 필리핀 여성들이 일본 남성들하고 혼인 관계는 아닌데, 그, 관계를 맺고, 일본 남성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일본도 체류나 이런 게 까다로워서, 일본에 남지 않고, 그리고 그 관계가 혼인 관계가 아니면 더더욱 남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필리핀으로 되돌아온 여성들을 지원하는, 네, 그거에 대한 재원은 일본 사회가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쉼터가 있었는데, 그 쉼터에서, 일본 남성 사이에서 폭력적인 경험을 하고 임신 출산을 한 여성들이
거기에서 쉼터에서 쉴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양육비 소송을 지원을 해서 이제 일본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서 그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같이 지원하는 그런 거를 이제 오랫동안 해오셨더라고요. 왜냐하면 필리핀하고 일본 남성들하고 관계가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한국에서도 지금 그런 문제들이 돌아가는 여성들 그리고 아이를 같이 동반해서 돌아가는 여성들 계속 생겨나고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목적국에서 한국이라는 목적국에서 귀국 지원을 할 때 그런 여성들을 필리핀으로 보내면 그 단체에서 이제 그런 회복이 필요한 여성들은 그렇게 연대를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고 그런 경험들이 요 책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주와 관련된 거는 특히 여성과 관련된 거는 이게 젠더 기반 폭력 문제랑 결부될 때는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그리고 그거를 어디에서 누가 어느 시점에서 개입해야 하는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잡한 양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했고요. 참고가 되시라고 마지막으로 전국에 있는 이주여성 상담소 연락처를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꼭 젠더 기반 폭력만이 아니라 저희도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불법 촬영 관련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뭐 체류 현장이나 그다음에 임금체불 문제도 있다. 그러면 이주 노동단체랑 같이 연계해서 뭘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이주 여성과 관련된 사안은 노동사항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또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30분의 마무리를 했고요. 나머지는 들으신 분들의 의견을 그리고 질의를 좀 받고자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